근감소증은 노년기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들고 작은 음료수병이나 생수병 따기가 힘이 든다고 느끼실 때 이거 따기 쉽지 않은데 근감소증.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의원. 네, 백지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과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 근감소증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상식으로 이 질병을 대처하고 계셔서 많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감소증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좀 바로잡고 또 올바른 치료법과 또 근육의 기능과 양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감소증은 기본적으로 근육량 감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근력이나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이제 근감소증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근감소증이 이제 왜 생기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몸에 노화가 쌓이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깁니다. 젊은 성인 때는 외부에서 들어온 많은 에너지들이 자연스럽게 근육과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고장난 부분이 많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우리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똑같은 운동과 식사를 하더라도 그 에너지들이 그리고 그 자극들이 근육으로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략 한 60세에서 70세 정도가 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 이런 근단백 생성과 분해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근육을 얼만큼 쓰느냐, 우리 머리에서부터 근육까지 들어가는 신경 전달,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영양이라고 생각하는 축인데 여기는 얼만큼 우리가 먹느냐, 총 에너지 균형, 마지막으로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입니다. 이 생물학적 요인은 사람의 노화와 연관된 모든 근육에서부터 호르몬 변화, 몸 전체의 에너지 균형 이런 변화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큰 축, 신경근육축, 영양축, 생물학적 요인 축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것들이 잘 굴러가야지 우리가 근육량을 유지하고 노년기에도 근육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 저희가 또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게 또 저희가 진료실에서 보면 환자마다 각각의 이 세 축 중에 또 부족한 부분이 또 두드러진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영양이 또 확실하게 부족한 분들이 있고 뭐 운동량이나 활동도가 떨어진 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질병 자체의 어떤 케어가 더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개인화돼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근감소증을 의심을 해야 될까요? 아마 신문이나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근감소증 자가진단 설문지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 설문지에 들어있는 내용은 4.5kg 정도의 무게를 들어서 나르는 게 어렵다. 그 다음에 방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걷는 게 어렵다. 그 다음에 의자에서 일어나 이동하는 것이나 또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동하는 것이 어렵다. 그다음에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지 못한다.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넘어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감소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자가진단 설문지인데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항목이 합쳤을 때 점수가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을 강하게 의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분들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문지들은 노쇠가 있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그 자가진단 설문지가 어떻게 보면은 좀 민감도가 좀 낮은 설문지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좀 느끼는 증상들로 또 가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허리가 좀 굽고 자세가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체중이 좀 많이 빠지고 근골격계 통증이 좀 있는 것을 느낀다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들고 뭐 횡단보도 건너기가 힘이 들거나 아니면 이런 뭐 작은 음료수병이나 생수병 따기가 힘이 든다고 느끼실 때 실생활에서 근감소증이 내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10개의 계단을 못 오른다.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중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다리셨다가 10개의 계단을 못 올라갈 때 이제 그때 이제 단백질 먹고 운동하겠다 하면 늦을 수 있을 것 늦어요. 같아요. 네. 10개의 계단도 못 올라가면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체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감소증이라는 거는 일단 한번 이게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체력이 떨어져서 운동할 힘이 없어져서 더 운동을 못해서 근육이 더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진단 설문지도 좋긴 한데 너무 이런 증상이 생길 때까지 굳이 기다리시거나 살을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상에서 느끼실 수 있는 이런 작은 증상들을 가지고도 근육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의심을 해보시고 또 생활 습관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근감소증이 시작된 나이대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나이 또래도 저희 나이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39인데, 네, 근감소증은 꼭 노년기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여성분들께서는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칼로리를 굉장히 안 드시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또 체중이 늘면은 어떻게든지 그거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또 찌고 이걸 반복을 하면서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30대, 40대, 50대 분들도 거의 이제 노년기의 근육 건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노년기 65세가 지난 다음에야만 근감소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육 양만 봤을 때는 한 20, 30대 정도에서 이제 최고 피크점을 찍다가 서서히 이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근감소증은 예방할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질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근감소증이 있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근감소증이라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악력이 떨어지는 것 그 자체로 그냥 힘이 빠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하실 수 있듯이 나중에 스스로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스스로가 침대에서 나올 수 있느냐, 스스로가 기저귀를 차지 않고 소변 대변을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근육의 건강이 결정하게 됩니다. 환자를 저희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 가장 이제 안타까운 거는 초기에 근육 건강을 살피지 않으면 나중에는 근육 건강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감소증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자신의 몸의 어떤 노화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임상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임상 노쇠 지표가 있거든요. 그거를 잠깐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점부터 9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진료 볼 때 이제 5점 이상이면 노쇠한 상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직관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림만 보더라도 환자의 어떤 그 보행 상태, 걸어 다니는 정도라든지 활동도를 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자의 일상생활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도구적 일상생활 정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환자와 질의응답을 해서 점수를 좀 자세히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내 몸의 노쇠 상태가 진행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네. 근감소증 환자분들 보시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신 걸 많이 느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교수님. 네. 정말 더 드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드실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네. 이제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근감소증이 있다는 거는 몸이 노쇠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음식을 이렇게 씹고 저작하는 행위라든지 소화하는 행위 자체가 일반인보다는 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트10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표가요. 그 환자들이 삼키는 기능 정도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지이거든요. 이트10 이 항목을 좀 하나하나씩 보시면 이 연화곤란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였다 이런 항목이 있고요. 연화곤란으로 인해 외식이 꺼려진다, 액체류를 삼킬 때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 고형식을 삼킬 때 더 힘이 든다, 알약 삼키는 거 힘들다, 음식물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느낌, 사례가 걸린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예측
지식한 바 같이 저희 병원에서 진짜 환자들에게 노쇠한 정도에 따라서 이 설문을 시행해 보면 실제로 이텐 점수가 비례해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있다는 건 곧 노쇠가 있다는 의미이고 또 노쇠가 있다는 것은 삼키는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좀 포괄적으로 좀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이 못 드시는 거예요.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드시고 싶어도 못 드시고. 오히려 더 필요한 분들인데 예. 고기를 좀 더 드세요. 근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못 삼키시겠다, 못 씹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단백질 많이 드세요 해도 드실 수가 없다, 먹을 수가 없다. 식사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여쭤보면은 네, 죽만 드신다. 네, 밥하고 밥 물에 말아 먹고 반찬 조금 드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막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네, 보면은 진짜 예. 필요한 분들에는 그렇죠. 그렇게까지 좋은 조언이 아닐 수도 공연불인 있겠다는 거예요. 예,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먹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말씀들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근감소증은 사람의 노화를 충체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이고 또 근육의 건강은 앞으로의 삶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근육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평소에 근육 건강을 자세히 좀 살펴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